최미나 팀장과의 복수전. 반지 참 독특하네요, 이 대리님. 최미나 팀장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아침 드라마 오디션이라도 보는 듯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길게 늘어뜨리며 말했다. 완전 동묘 구제시장 스타일인데요. 그게 뭐예요? 글쎄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에서 요즘 조선시대 무기도 파나요? 그 순간 월요일 주간 회의실의 산소가 순식간에 빨려나간 듯 정적이 흘렀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14명의 직원들은 갑자기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거나 텅 빈 머그잔 안쪽을 정밀 검사라도 하듯 고개를 숙였다. 최 전무는 헛기침 소리로 위장하려 했지만 그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지한 대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가장자리가 닳고 다른 투박한 금반지. 한때는 정교했을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반지를 그녀는 마치 분노를 조절하는 볼륨 조절기라도 되는 양 천천히 돌렸다. 짝퉁 발렌시아가 재킷을 걸치고 아빠 찬스로 얻은 직함에 취해 있는 최미나는 마치 터치다운이라도 성공한 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아니,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다른 직원들을 둘러보며 씩 웃었다. 나도 빈티지 좋아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 평민 코스프레를 하는 중인 줄 몰랐을 뿐이죠. 지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작게 끄덕였을 뿐이다. 그것은 감사 표시라기보다는 방금 네가 스스로 늑대굴에 들어갔구나라는 의미가 담긴 제스처였다. 회의는 계속되었다. 예산, 실적 전망, 늘 그렇듯 의미 없는 숫자들이 오갔다. 그 반지는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은 폭탄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사실 지아는 지난 11년 동안 매일같이 그 반지를 끼고 다녔다. 잘 때도 샤워할 때도 심지어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기다리던 그 일주일 동안 웅크리고 쪽잠을 잘 때도 빼지 않았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때 죽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기 전에 잠깐 여기까지 재미있게 읽고 계신데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팀이 이런 숨겨진 기업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 글쎄요. 탕비실 커피 맛이 마법처럼 좋아질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지한 대리는 눈에 띄려고 채용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운영지원팀의 조용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항상 5분 일찍 출근하고 6시 정각이면 칼같이 사라지는 직원. 예산 엑셀 시트에 구멍이 났을 때만 찾게 되는 그런 직원 말이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6년을 버텼다. 6년 동안 자기 일만 묵묵히 하며 온갖 정권 교체와 낙하산 컨설턴트들의 횡포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다 최미나가 나타났다. 24세, 해외 명문 MBA 출신, 사실상 부잣집 자제들의 사교 클럽이나 다름없는 전략 육성 인큐베이터를 갓 졸업한 그녀는 공교롭게도 전략기획본부장인 최진철 전무의 딸이었다. 최 전무의 직함 자체가 딸을 회사에 꽂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입사 첫날부터 최미나는 회사가 자신의 리얼리티쇼 촬영장인 양 행동했다. 목소리는 컸고 기본적인 재무 용어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그녀는 비서들을 마치 개인 하녀처럼 대했고 클라이언트들을 팬클럽 취급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최 전무의 딸이라는 배경이 있었으니까. 지아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최미나가 회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임원들의 미소가 묘하게 경직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3주 전 사내 메신저 잡담방에서 나온 농담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도 알았다. 심지어 그녀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잘못 해석해서 300억 원 규모의 휴면 고객 계좌를 건드려 사고를 칠 뻔하고도 이모티콘으로 경고를 안 해줬다며 담당 분석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꼴도 목격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무런 징계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저 눈을 한번 흘기고 더 비싼 구두를 신고 나타났을 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안의 신경을 건드리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반지 발언은 달랐다. 잔인해서가 아니었다. 지안은 더 심한 말도 들어봤다. 그 반지가 단순히 낡은 물건이 아니라 사실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메시지이자 표식이었다. 그리고 만약 최미나가 그 반지의 출처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사직서의 사과문을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꽃다발과 함께 바쳤을 것이다. 지아는 관심을 끌기 위해 갑오를 착용하는 게 아니었다. 카메라를 싫어했던 누군가와의 약속, 그를 기억하기 위해 끼고 있었다. 그들이 너를 보는 순간 너를 소유하려 들 거다. 그러니 힘을 가질 때까지 투명 인간으로 지내라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이 회사의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부유한 클라이언트인 강준혁 회장이 이 시간 뒤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반지를 알아볼 터였다. 지아는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오래된 금반지가 그녀가 엄지를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화려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황학동 벼룩시장 먼지 구덩이 속 짝이 맞지 않는 소금통과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사이에서 건져 올린 물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반지에는 무게가 있었다. 단순한 물리적 무게가 아니었다.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미나는 무게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랑할 기회만 보았다. 최미나는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와인 파티에서나 지을 법한 미소를 지었다. 이 대리님은 진짜 주얼리에는 관심 없나 봐요? 그녀는 또 전략회의에 늦었다. 한 손에는 마시다만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를, 다른 한 손에는 사업 시너지에 대한 핀터레스트 비전 보드나 다름없는 회사 지급 아이패드를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양 움켜쥐고 있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늘 그렇듯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최미나는 그 침묵을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재킷을 빈 의자에 툭 던지고는 일부러 지안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가식적인 걱정을 가장한 공격을 퍼부었다. 아니, 그 반지 말이에요. 최미나는 빨대로 지안의 손을 가리키며 마치 그 반지가 자신을 모욕하기라도 한 듯 말했다.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민속촌 기념품 가게? 아니면 홍대 입구 지하상가 타로 점집 할머니한테서 샀나요? 테이블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먹던 쿠키를 뿜을 뻔했다. 지아는 화면에 띄워진 4분기 로드맵을 힐끗 보았다. 모두가 스크롤을 내리거나 필기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은 지안이 반응할지 확인하기 위해 힐끔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절대 반응하지 않았다. 유니크하긴 하네요. 최미나가 빙판 위에서 비틀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설프게 수습하려 들었다. 약간 던전 앤 드래곤이랑 시골 장터가 만난 느낌? 나름의 감성은 인정해 드릴게요. 지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도 대꾸도 없이 그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차분함으로 최미나의 자랑스러운 아빠. 최 전무가 헛기침을 하며 뭔가 관리자다운 말을 하려는 듯했다. 아마도 전략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거나 딸에게 장난이 심하다며 가볍게 꾸짖는 척할 참이었으리라. 하지만 그는 그저 낄낄거렸다. 자, 집중합시다, 여러분. 4분기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패션 경찰에게도 예외는 아니죠.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미나는 활짝 웃었다. 지아는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마치 외풍이 드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회의실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모욕 때문만이 아니었다. 모두가 무언가 변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분명 무언가 있었다. 재활용된 공기와 형광등 소음 아래 무언가가 딸깍하고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지아는 돌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다. 사람이 당황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방어적이거나 어색할 때 짓는 표정이 있다. 하지만 지아는 지진이 나면 천장 타일 중 어느 것이 가장 먼저 떨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차갑고 통제되어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위험함을 풍겼다. 최미나는 눈치채지 못했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샴푸 광고 모델처럼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며 거시 경제 트렌드를 마이크로 콘텐츠에 활용해 레거시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키자는 설익은 제안을 쏟아냈다. 지아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최미나 너머를 보고 있었다. 90분 뒤면 투자자들을 떨게 하고 규제 당국을 긴장시키는 그 이름, 강준혁 회장이 저 유리문을 통과해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반지에 대한 농담은 더 이상 웃긴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언이 될 테니까. 그녀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오전 6시 37분 정각에 보낸 암호화된 계정에서 아직 답장이 없었다. 오직 좌표와 침묵으로만 응답하는 그 계정. 손가락에 낀 반지가 피부 위에서 맥박처럼 뛰었다. 마법이나 신비한 힘이 아니라 기억과 의도로 고동쳤다. 그녀는 액세서리로 낀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상어들이 누가 밥을 줬는지 잊어버리면 이빨을 보여줘라. 단 딱 한 번만. 지아는 조용했지만 결코 잊지 않았다. 돈 냄새는 강준혁 회장보다 먼저 도착했다. 빳빳한 새 지폐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부, 가죽 서류 가방, 숙성된 위스키, 비행 계획 없이 착륙하는 전용기의 냄새였다.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찰하러 오는 종류의 돈이었다. 오후 3시 2분. 엘리베이터 벨이 울렸다. 지아는 서버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원래 그녀는 임원층에 올 일이 없었다. 최민아는 지난 회의에서 비대면 업무 직원은 자기 구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었다. 하지만 지아는 구역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랐다.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외계어를 뱉어내지 않는 프린터는 임원층에 있었다. 그녀가 카펫 깔린 복도를 지나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임원 전용 복도로 들어섰을 때 강 회장을 따라다니는 갑작스러운 정적을 느꼈다. 수행원 2명이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최 전무나 심지어 설립자 박 사장에게도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강준혁 회장은 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옛날 운동선수들처럼 컸다. 넓은 어깨, 뻣뻣한 걸음걸이, 계약서가 아니라 조약을 체결할 것처럼 생긴 손. 그는 수제임이 분명한 차콜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비를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듯한 검은색 오버코트를 팔에 걸치고 있었다. 지아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서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6걸음의 거리. 그녀는 한 손에 황색 서류 봉투를, 다른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 그저 건물 안에 또 다른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때 일이 벌어졌다. 내 걸음째, 강 회장이 멈췄다. 딱 멈춰섰다. 걷던 도중 완전히 정지했다. 균형을 잃은 조각상처럼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으로 반지로 떨어졌다. 공기의 압력이 바뀌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쳐다보았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목구멍에 걸린 듯 입이 살짝 벌어졌다. 지아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 아주 잠시 멈췄다. 그의 동공이 반지에서 그녀의 얼굴로 튀어오르며 탐색하고 계산하고 기억해냈다. 그러고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쇠가 돌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였다. 실례합니다만 강 회장이 한 발짝 다가왔다. 손을 뻗으려다 만 듯 움찔거렸다. 그는 반지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것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것처럼. 이거요? 그녀가 물었다.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그게 그녀가 한 말의 전부였다. 그 말은 잉크가 물에 퍼지듯 복도에 스며들었다. 강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 다시 반지를 보았다. 그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다. 기억이 밀려오는 것이 보였다. 숫자들, 장부, 그리고 이름,
지아는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 반지를 보고 그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을. 그녀는 심장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모퉁이를 돌았다. 2층 아래 회의실은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다. 박 사장의 비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몽블랑 만년필의 잉크를 확인하고 있었고, 최 전무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다. 최민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립글로스를 바르며 거시경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표정을 연습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 중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지안의 반지는 단순히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었다. 한때 여의도의 3분의 1을 소유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림자 펀드에서 온 것이었다. 대폭락 직전 25조 원의 미공개 자산을 가지고 사라진 남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강 회장이 그 문양을 알아봤다면 이번 회의는 분기 실적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닐 터였다. 그것은 빚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아주 오래되고 피로 얼룩졌으며 아직 갚지 않은 빚. 프레젠테이션은 마치 인질극 영상 같은 분위기였다. 조명은 어두웠고 에어컨은 천식 환자처럼 베펜거렸으며 최진철 전무는 테이블 상석에 서서 유행어로 잔뜩 부풀려진 슬라이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챗 GPT에게 레드불을 먹이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 파괴를 설명하라고 시키면 딱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았다. 지아는 평소처럼 구석진 2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클립보드를 무릎에 올려두었는데 그건 업무용이라기보다 갑옷 같은 느낌이었다. 엄밀히 말해 그녀가 참석할 필요는 없었지만 박 사장이 내부 운영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을 배석시키라고 했고 아무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바로 그녀를 의미한다는 걸 알았다. 최민아는 앞쪽 다리를 높게 꼬고 앉아 자신이 발음도 못하는 명품 구두 브랜드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핸드폰을 힐끔거렸다. 아마 5분 전 복도 거울에서 찍은 셀카의 시올 필터를 고르고 있었으리라. 테이블 반대편 끝에는 강준혁 회장이 벨벳 속의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2 손을 깍지 낀 채 눈은 형형했다. 그는 회의가 시작된 이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최 전무가 한창 열변을 토하던 중이었다. 역동적인 시장 패턴을 반영한 자본 흐름의 애자일 구조조정 어쩌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강 회장이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 딱 하나. 커튼이 떨어지듯 침묵이 내려앉았다. 최 전무는 아마 자신도 이해 못했을 문장 중간에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강 회장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방 건너편에 그녀를 보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공포 영화의 슬로우 펜 기법처럼 그의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일어섰다. 그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신중하게 곧장 지안의 의자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선생님이 비밀 쪽지를 가진 학생에게 다가가는 걸 지켜보는 초등학생들처럼 움찔거렸다. 지안은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미소도 질문도 없이 사람을 익사시키는 법을 아는 연못 같은 고요함만 있었다. 그가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뒷줄에 앉은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누군가의 손톱이 플라스틱 의자를 긁는 소리가 났다. 지아는 흔들림 없이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그녀는 그가 실망해서 돌아서기 직전까지 뜸을 들이다 덧붙였다. 성함은 이태준입니다. 이태준. 반응은 화학적이었다. 강준혁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얀색이 아니라 잿빛이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회색. 그는 턱을 꽉 깨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이 다시 반지로 향했다. 최 전무가 더듬거렸다. 강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갑작스럽게 몸을 돌려 회의실 전체를 마주보았다. 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최 전무가 눈을 깜빡였다. 죄송합니다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거래를 기대했든 없습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갔다. 회장님, 잠시만요. 최 전무가 소리쳤다. 목소리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강 회장이 뒤돌아섰다. 오해가 있었지. 그가 최 전무와 눈을 맞췄다. 당신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오해가. 그러고는 지안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조만간 얘기합시다. 그게 끝이었다. 설명도 악수도 없이 그는 나갔다. 최 전무는 뇌코드가 뽑힌 사람처럼 손을 반쯤 든 채 얼어붙어 있었다. 최미나의 턱은 너무 벌어져서 바닥에 닿을 지경이었다. 지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도화선의 불은 이미 붙었다. 이제 건물이 자신들이 다이너마이트 위에 앉아 있다는 걸 깨닫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사무실은 발로 찬 벌집처럼 웅웅거렸다. 물론 겉으로는 아니었다. 다들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맛없는 캡슐 커피를 홀짝이고 이메일로 해도 될 회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의 흐름은 바뀌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속삭임으로 시작된 소문은 점심시간이 되자 복사실에서 거대한 음모론으로 번졌다. 회장 표정 봤어? 회의 취소하고 그냥 나갔대. 그 여자가 아빠 이름이 이태준이라고 했다던데. 이태준? 잠깐, 그 사람 아니야? 2008년에 그 헤지펀드 붕괴 때 사라진? 아니야. 더 옛날이야. 쌍용차 사태 즈음이었나? 수조원을 챙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 근데 왜 딸이 여기서 이래? 지아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창가에서 네 번째 줄, 누군가의 생일 때 받고 2달 동안 물 한 번 안 준 화분 옆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정확하게 일했다. 셀을 강조하고, 거래 내역을 검토하고, 아무도 읽지 않는 파이프라인 문서의 불일치 사항을 표시했다. 하지만 시선들은 어김없이 꽂혔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중간 관리자들이 온도 조절기를 확인하는 척하며 2번이나 지나갔다. 주니어 분석가 한 명은 일부러 지안의 의자 근처에 펜을 떨어뜨리고는 줍는 척하며 오래 머물렀다. 심지어 인사팀의 김 과장은 3개월 전에 부서가 종이 없는 사무실로 바뀌었는데도 복사 용지가 필요하다며 근처를 서성거렸다. 최민아는 처음엔 상황 파악을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보안 태그도 떼지 않은 새 블레이저를 입고 뻣뻣하게 굳은 직원들의 목덜미와 눈동자를 무시한 채 사무실을 활보했다. 그러다 그녀는 지안의 메일함이 평소라면 몇 주 동안 답장도 안 하던 사람들의 참조 CC, 메일로 넘쳐나는 것을 보았다. 평소 부장급 이하는 가구 취급하던 이사회 의장 비서가 지안의 책상에 와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최미나의 혼란은 불쾌감으로 바뀌었다. 그날 오후 늦게 그녀는 아버지의 유리벽 사무실 문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아빠, 이해가 안 돼. 왜 다들 저 여자를 무슨 연예인 취급하는 거야? 최 전무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2003년에 멈춰진 블룸버그 인터뷰 영상이 떠 있었다. 훨씬 젊은 강준혁이 은발의 남자 옆에 앉아 있었고 남자는 맞춤형 차콜 슈트를 입고 있었다. 자막에는 헤지펀드들 조용히 인수합병을 지원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남자의 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최 전무는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똑같은 둔탁한 금색, 똑같은 문양, 빌어먹을 그 반지였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중얼거렸다. 최미나가 인상을 찌푸렸다. 누구? 최 전무의 입술이 일자로 굳었다. 이태준. 그림자 금융가. 은둔형의 천재적이고 위험한 인간. 그가 딸을 보았다. 저 여자가 그 사람 딸이야. 최미나가 코웃음을 쳤다. 뭐? 그 동묘 반지 남자가? 최 전무는 웃지 않았다. 2003년에 우리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거 알아? 그가 말했다. 이태준이 유령 지주회사를 통해서 조용히 우릴 구제해줬어. 계약서도 없고 언론 보도도 없고
그냥 자본만 들어왔지. 하지만 이사회는 알고 있었어. 그들은 그걸 그림자 장부 고스트 레저라고 불렀지. 알겠어. 최민아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근데 만약 걔가 무슨 억만장자 비밀 조직의 상속녀라면 왜 여기서 일해? 최 전무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먼 곳을 응시했다. 어쩌면 우릴 감사 어디타러 온 걸지도 몰라. 그 생각은 연기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아래층에서 지아는 계속 일하고 있었다. 메일 알림이 울렸다. 제목, 준법감시팀 관계 확인 요청. 그녀는 메일을 열었다. 당사의 공식 프로토콜에 따라 귀하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자.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창을 닫았다. 2분 후 그녀는 18개월 동안 아무도 검토하지 않은 글로벌 송금 계좌에서 2억 4천만 원의 차액을 발견하고 깃발 표시를 했다. 그녀는 상부로 보고를 올렸다. 팡파르도 없이 오직 팩트만. 그녀는 자신을 설명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관찰하러 온 것이었고 이제 집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강준혁 회장이 두 번째로 유리문을 통과했을 때 그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에스코트도 안내데스크에 방송도 없었다. 이탈리아산 가죽 구두가 대리석을 밟는 부드러운 소리만 있을 뿐이었다. 코트는 이미 벗어 팔에 단정히 걸쳐져 있었다. 마치 법정에서 걸어나와 심판대로 향하는 사람처럼 이번에 그는 회의실도 직원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만을 찾았다. 지아는 그가 들어오자 일어섰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머리 위 형광등의 낮은 웅웅거림과 엿듣지 않는 척하는 먼 키보드 소리만 들려왔다. 강 회장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잡담도 연극도 없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남자들의 차가운 비즈니스만이 있었다. 전용기가 취리로 반쯤 갔을 때였소. 그가 말했다. 기술을 돌리라고 했지. 지아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한 발짝 다가와 믿고 싶지 않은 이론을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처음엔 믿지 않았소. 그에게 딸이 있다는 걸. 하물며 이 난장판 한가운데로 불 속에 걸어 들어올 딸이 있을 줄은. 하지만 반지를 봤지. 그녀는 침묵이 길어지도록 두었다. 내가 그 반지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군. 짐작은 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자네 부친은 내가 본 사람 중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가 하나를 파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소. 2003년에 우릴 시궁창에서 건져냈지. 조용히 공로도 없이 이 사회가 그에게 거래를 애걸했죠. 그는 조건을 하나 걸고 들어줬소. 지안이 고개를 기울였다. 기록 없음.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흔적도 계약서도 없이 오직 봉인된 합의서 하나뿐. 문서화되지 않고 말해지지 않고 오직 혈맹으로 보호되는 침묵의 창립 파트너십. 그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반지가 유일한 사본이군. 잠시 동안 그곳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비밀 위에 지어진 복도 속 두 그림자. 강 회장은 코트 주머니에서 로고도 이름도 없는 작은 검은색 카드를 꺼냈다. 제네바에 금고가 하나 있어. 그 안에 자네 부친의 마지막 장부가 들어있지. 언젠가 자네가 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 회사는 이미 자네를 시험하고 있을 거라고 했소. 그가 카드를 건넸다. 감사해 온 걸 환영하네. 지아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드를 회의노트처럼 서류철에 끼워 넣었다. 그날 오후 최 전무가 소문을 잠재우느라 허둥대고 최민아가 회의실에서 분노를 사귀며 참여 전략을 짜내고 있을 때 지아는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다. 회사 내에서 단 두 사람만 존재를 아는 보안 단말기에 접속했다. 그녀는 암호화된 포털을 열고 9줄의 코드를 입력했다. 아버지에게서 딸에게로 알고리즘으로 쓰인 자장가처럼 전해져 온 코드였다. 화면이 깜빡였다. 녹색 인장이 나타났다. 활성. 그녀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큰 소리도 다급한 목소리도 아니었다.
오래된 번호들, 잘 알려지지 않은 내선 번호들. 대부분 신호가 2번 울리기 전에 누군가 받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3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없었다. 오직 숫자의 나열뿐. 각 숫자는 하나의 알파벳으로 끝났다. H. 아래층 안내 데스크에 퀵서비스 기사가 도착했다. 정장도 배지 배지도 없이 회색 울코트를 입은 그는 묻지 마시오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우표도 반송 주소도 없는 붉은색 왁스로 봉인된 두꺼운 아이보리색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내 직원에게 봉투를 건네고 떠났다. 봉투 앞면에는 짙은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사회 의장 귀하. 친전, 친잔. 위층 임원 화장실. 최 전무는 거울 앞에서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는 여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저 PR 홍보 문제일 뿐이라고. 부자 아빠를 둔 건방진 인턴 하나가 설치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그는 봉인이 이미 깨졌다는 걸 몰랐다. 제네바 금고 깊숙한 곳, 겹겹의 암호화와 비밀 유지 협약의 안개 속에 모든 창립 파트너가 서명하고 이태준이 공동 서명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서에는 평이한 언어로 된 조항 하나가 있었다. 만약 회사가 자신의 뿌리를 잇는다면 상기시켜라. 지아는 배송 완료 알림이 화면에 뜨는 것을 지켜보았다. 웃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꼴입니까? 최 전무의 목소리가 망해가는 호프집의 해피아워 시간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얼굴이 붉어져 셔츠 깃이 땀으로 젖은 채 사무실을 가로지르며 고함을 쳤다. 저 여자가 회의를 망쳤어. 강 회장이 나갔다고. 클라이언트가 나갔단 말이야. 이건 항명이야. 아니, 사보타주 파괴 공작이라고. 지아는 자신의 오진을 내리는 의사를 바라보는 환자처럼 팔을 편안하게 내린 채 그의 책상 앞에 섰다. 회의 때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요. 유리 벽 쪽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준법감시팀의 정대리가 조용히 말했다. 최 전무는 무시했다. 업무 방해를 했어. 그가 지안을 향해 삿대질했다. 접근 권한 없는 파일에 손을 댔고 승인되지 않은 전화를 했어. 컴플라이언스 프로토콜 응답도 거부했어. 이틀 전 내부 계좌에서 2억 4천만 원의 불일치를 발견하고 보고했습니다. 지안이 평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전무님이 승인하셨더군요. 그가 움찔했다. 그건 논점이 아니야. 어떤 게 논점입니까? 그녀가 여전히 차분하게 물었다. 돈입니까? 침묵입니까? 아니면 제가 당신의 작은 모래사장밖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까? 최 전무는 인사팀을 마치 보안요원 부르듯 가리켰다. 즉시 정직시켜. 사원증 뺏고 계정 막아.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유리벽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3번의 소리.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법무팀의 강 이사, 내부 감사팀의 앨런 박, 그리고 지안이 복도에서나 스쳐 지나갔던 분기별 그림자 속에 살며 억 단위로 결정을 내리는 이사 2명이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윤 의장이 서 있었다. 은발의 얼음처럼 차가운 존재감을 가진 여자, 고운 유리처럼 아름답지만 잘못 다루면 위험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 앨런 박이 문을 열었다. 최 전무님, 잠시 시간 좀 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최 전무가 지안을 종이 걸림 취급하며 소리쳤다. 공식적인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윤 의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일이죠. 그녀는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최 전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쳐다보았다. 두꺼운 양피지, 붉은 왁스 봉인, 창립 이래 본 적 없는 엠보싱 인장.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봉인을 뜯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한 타자기로 친 종이 4장이 나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6개의 서명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틀림없이 이태준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침묵의 창립 파트너, 영구 지분 보유자, 희석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최 전무의 얼굴에서 피가 얼마나 빨리 빠져나갔는지 그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은 시체처럼 보였다. 윤 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계약서는 레거시 조항 3A에 따라 제네바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태준 씨의 상속인이 직계 권한을 증명하는 식별자, 즉 유무를 제시했을 때 자동으로 발동되었습니다. 지안의 반지가 형광등 아래서 번뜩였다. 최 전무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윤 의장은 묘비명을 읽듯 계속했다. 이 회사는 그 자금 없이는 오늘날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2003년의 구제금융은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이인바이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묻어버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이었죠. 법무팀 강의사가 덧붙였다. 또한 조항에는 관찰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씨의 상속인이 돌아올 경우 그들의 존재는 경영진의 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상속인을 차단, 강등 또는 해고하려는 모든 시도는 회사의 창립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최 전무는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누가 저 여자를 들였어?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윤 의장이 돌아섰다. 당신이 그랬지. 실력 대신 특권으로 자리를 채웠을 때 말이야. 유리창 너머 최민아는 구석진 자기 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스카라가 번지기 시작했다. 인턴 한 명이 속삭였다. 대박, 저 대리님이 그 집안 사람이었어?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뽐내지도 움찔하지도 눈 하나 깜빡이지도 않았다. 최 전무가 입을 벌린 채 계약서를 덜덜 떨며 의자에 주저앉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았다. 윤 의장이 지안에게 돌아섰다. 이사회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밖에서는 전화벨이 울리고 이메일이 폭주하고 소문은 진실로 굳어졌다. 그리고 최민아는 난생 처음으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저 시계 폭탄이라도 되는 양지안의 반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창립자 박 사장의 집무실은 20년 동안 변한 게 없었다. 똑같은 마호가니 벽, 똑같은 삐뚤어진 갓을 쓴 붓쇠 램프, 흑백으로 된 창립 멤버들의 사진, 돈이 그들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기 전 미소와 커프스 단추로 빛나던 시절의 사진이었다. 지아는 책상 앞에 섰다. 건너편에는 여전히 건물에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지만 이사회에 의해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박 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가죽 패드 위에 손을 포개고 있었고 인매는 후회인지 분노인지 모를 일자로 굳어 있었다. 이태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은 몰랐네. 지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듣지 않으셨던 거겠죠? 박 사장은 뼈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그의 딸이군.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닮았어. 그가 쳐다보며 말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침묵. 그는 죄를 세는 듯 느리고 리드미컬하게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항상 궁금했어. 2003년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릴 구해주고 사라졌지. 흔적도 없이 그냥 증발했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안이 말했다. 박 사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20년 동안 회사가 자본을 어떻게 쓰는지, 누가 공을 가로채는지, 누가 나태해지는지 지켜보셨죠. 그녀의 톤은 높아지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수술용 메스처럼 정확하게 꽂혔다. 아버지는 회사가 누가 기초를 닦았는지 잊어버리는 날이 올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사람들의 몫을 엉뚱한 사람들이 상속받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박 사장이 등받이에 기댔다. 그래서 우릴 벌하러 온 건가?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저에게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펴서 책상 위에 놓았다. 6년 전 저는 다른 이름으로 입사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요. 팡파르도, 주목도 없이. 저는 당신들의 프로세스, 문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요. 박 사장은 침을 삼켰다. 최 전무는 그녀가 말했다. 즉각적인 탈락입니다. 족벌주의, 에고. 자신의 비전인 양 포장된 무능력.
그는 딸의 특권 의식을 화폐처럼 무기화했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틀린 말이 없군. 지아는 웃지 않았다. 친절이나 인정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은 기대했습니다. 청렴함은 기대했습니다. 당신들은 둘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네. 그가 말했다. 강 회장의 펀드가 방금 계좌를 뺐어. 정오까지 10조 원이 빠져나갔지. 그는 그녀의 편지 옆에 그 편지를 놓았다. 준법감시팀이 최전무 서명으로 된 10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네. 그중 절반은 최미나의 접근 권한과 연결되어 있더군. 지아는 침묵 속에 기다렸다. 박 사장은 종이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전화기를 들었다. 최진철 전무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보안팀도 불러. 5분 후 최 전무가 얼굴이 붉어진 채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도대체 이번엔 또 뭡니까? 이사회에는 이미 해명. 박 사장이 손짓으로 말을 잘랐다. 끝났네, 자네. 단호했다. 최 전무가 얼어붙었다. 네? 해고야, 최 전무. 지금 즉시. 자네는 끝났어.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할 수 있어. 이 회사는 내가 세웠고 나에겐 투표권이 있어. 자네는 계좌를 조작하고 딸에게 규정을 위반하도록 힘을 실어줬고 실제로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을 정직시키려 했어. 최 전무의 얼굴이 핏기 없이 변했다. 보안 요원 2명이 그의 뒤로 들어왔다. 끌어내. 박 사장이 말했다. 짐 챙길 시간도 주지 말고. 최 전무는 눈을 부릅뜨고 지안을 돌아보았다. 네가 이랬어.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아니요, 최 전무님. 당신이 자초한 겁니다. 잠시 후 최미나가 나타났다. 가짜 울음을 반쯤 터뜨리던 그녀는 보안 요원들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아빠, 잠깐만요. 아빠가 난 건드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녀가 마스카라 섞인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그들이 날 자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박 사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고개짓했다. 저 아이도 데려가.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녀가 벽을 잡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냥 농담이었다고요. 몰랐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이미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은 고요해졌다. 박 사장이 숨을 내쉬었다. 지안이 나가려 돌아섰다. 이지안 씨. 그가 불렀다. 그녀가 멈췄다. 그는 사과와 경외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나? 아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계획은 당신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액자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희망과 헝그리 정신으로 가득 찼던 5명의 젊은이들. 그중 한 명이 그녀의 아버지였다. 당신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걸어 나갔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리를 제안했다. 이사회실은 너무 짙은 향수 냄새와 부족한 수치심 냄새로 가득 찼다. 임원들은 갑자기 경건한 척했다. 마치 자신들의 보너스를 지키기 위해 그녀 같은 사람들을 짓밟고 뒷거래를 해온 세월이 없었던 것처럼 이 대리님, 윤 의장이 이제는 마치 금으로 새겨진 이름인 양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저희 이사회에 상임이사로 합류해 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완전한 의결권, 전략 감독권, 원하시는 건 뭐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아는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박 사장은 상석에 앉아 손을 모으고 후회로 조각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때 최 전무가 인터넷 아이디어를 비웃는 걸 보고만 있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인터넷 딸이 회사의 운명을 다시 쓰는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검은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로고도 잠금 장치도 없는 평범한 무광 상자였다. 그녀는 상자를 열고 반지를 빼서 안에 넣었다. 마치 쓰려고 한 적 없는 책의 챕터를 닫는 것처럼 저를 이사회에 원하신다고요. 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아는 상자를 닫았다. 거절하겠습니다. 멍한 침묵이 흘렀다. 네,
누군가 되물었다. 그녀는 상자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상자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박 사장 앞에 멈췄다. 전 권력을 가지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진실을 찾으러 왔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폭풍의 시작이 아니라 끝자락처럼 차분하고 우아했다. 이곳은 존중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훑어보며 말했다. 제가 방금 상기시켜 드렸을 뿐입니다. 그녀가 나가려 몸을 돌렸다. 그냥 가는 건가? 박 사장이 물었다. 그녀는 문가에서 멈췄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회사를 문 닫게 하진 않을 테니까요. 희미한 반쪽짜리 미소. 아직은요. 그리고 그녀는 걸어 나갔다. 팡파르도 박수도 없었다. 그저 잘 닦인 바닥 위로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카운트다운처럼 울릴 뿐이었다. 아래층.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다급하고 반복적으로. 재무이사의 비서가 일어섰다. 이사님, 그림자 계좌에서 인출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인출이 아닙니다. 이체입니다. 얼마나? 누군가 물었다. 전부 다요.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화, 스프레드시트,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하지만 박 사장은 반지 상자를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가 매립등 아래서 둔탁하고 무거운 의미를 품은 채 빛나고 있었다. 그는 신들이 더 이상 받지 않는 질문에 답이라도 해줄 것처럼 천장을 바라보며 등받이에 기댔다. 그녀는 상속자가 아니었어. 그가 속삭였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감사였어.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 때쯤 이지아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무실의 전설들이여 고마워요. 이 스위치 켜지는 혼돈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전상사는 지금쯤 구두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